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8월 16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7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예, 오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여기 경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많은 비는 아니고 그냥 계속 추적추적 내리는 정도인데 단비입니다. 단비. 예, 가뭄을 해갈시켜주는 단비. 아주 생명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원래 오늘 정견이 데리고 저 포항에 구룡포 다녀오려 했는데 비가 계속 내리니 날씨가 좋지가 않고 놀러 가기엔 좋지가 않고 내일은 오후 정도에 비가 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가려고 합니다. 정기인 데리고 포항 구룡포로 산책 좀 하고 바람 좀 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진단명 사이코패스 2장 3장 이렇게 연이어서 읽을 생각인데요. 전 시간 너무 빨리 끝냈기 때문에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의 사생활, 데이비드 랜들 즈음, 이충호 옮김, 해나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관계, 기억, 그리고 나를 만드는 시간, 미래창조과학부 인증, 우수과학도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지은이 데이비드 랜들 현재 로이터 통신사의 수석 기자이며 미국 뉴욕대학 저널리즘 겸임 교수, 뉴욕타임스, 뉴욕 매거진, 포브스, AP 통신사에 글을 썼으며 금융사기 같은 민감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부터 외발 자전거 클럽 행사 같은 대중적인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를 기사로 다뤘다. 이 책에서 데이비드 랜들은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담으로 시작한다. 그는 20년 넘게 잠버릇이 요란한 약간의 수면 문제를 안고 살다가 어느 날 밤 잠결에 걷다가 크게 다치고서야 병원을 찾아간다. 명쾌한 의료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아무런 대책이 없자 그는 직접 기묘한 잠의 세계로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왜 우리는 잠을 잘까? 남자는 여자와 잠을 자는 방식이 다를까? 꿈은 왜 꿀까? 아이를 잠재우는 것은 왜 어려울까? 왜 어떤 사람은 코를 골고 어떤 사람은 골지 않을까? 자신이 잠결에 걸어다니는 원인은 무엇이며 왜 그것을 멈출 수 없을까? 이 책에서 데이비드 랜들은 역사, 문화, 심리, 과학, 신경학, 정신의학을 파헤치며 알게 된 새로운 잠의 면모와 기이하고 흥미로운 사례를 매력적인 문장으로 소개한다. 전문 과학자는 아니군요. 저널리스트인데 자기가 스스로 독학을 해서 잠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나봐요. 옴기니가 눈에 띕니다. 이충호, 이분은 많은 책을 번역을 했고 특히 과학책을 많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뢰가 가는 분입니다. 옴기니 이충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과를 졸업하고 교양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로 제20회 한국과학기술도서 번역상을 수상했다. 흥밌네요. 잘 쓰여진 책인 것 같은데. 자, 차례 보겠습니다. 1. 나는 어젯밤에 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2. 사라진 두 번째 잠. 3. 침대를 따로 쓰는 게 좋을까? 4. 아기와 부모가 모두 편하게 잠을 자려면. 5. 꿈의 의미. 6. 잠은 마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7. Z 무기. 8. 잠결에 저지른 살인. 9. 승패를 좌우하는 것.
10. 잠자다가 숨이 막힐 때. 11. 불면증의 역설. 12. 온전한 잠에 이르는 길. 13. 편안한 밤이 되길. 감사의 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도 잠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제 수면의 질은 썩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비염이 좀 잠잘 때 심해서 특히 이 왼쪽 코가 좀 잘 막혀요. 그래서 코를 상당히 골고요. 또 코가 막히니까 수면 무호흡증도 있는 것 같고, 코가 또 막히니까 입으로 숨쉬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하고 잠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자고 나서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띵하다든가 멍하다든가 그렇기도 하고, 수면이 또 좀 약간 불규칙한 편이어서 그런지 원치 않은 시간에 깰 때가, 쉬는 때 같은 때는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잠들려고 하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막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돌아가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자다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일어나는가.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잠이 계속 안 올 때면, 머릿속에서 자꾸 내 의지와 상관없는 생각들이 계속 날 때면.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이 뇌라는 거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탄생하고 발달해온 것인데, 이 생각을 멈추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뇌가 막 생각을 하는, 이 뇌가 생각을 하는 그 관성을 딱 내 의지로 멈출 수 있다면, 정말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의지로 이걸 멈출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도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군요. 얼마나 편안할까.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자, 좀 하고 잠의 사생활, 언젠가는 이제 잠에 대한 주관을 마련해서 잠에 관련된 책도 몇 권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를 해보기로 하죠. 언젠가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사이코패스, 진단명 사이코패스 2장 시작하겠습니다.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견이, 자, 오랜만에 인사 한번 드리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뽀뽀. 아이고, 뽀뽀해줬잖요. 자, 서서 아빠 책 읽을게요. 정견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기울었나? 예. 2장 사이코패시 정의하기. 그는 당신을 선택하고 달변으로 무장 해제시킨 후 태연하게 당신을 조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치와 계획으로 당신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좋은 시간을 보낸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기만하고 눈빛으로 당신을 위협합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미련 없이 걷어찹니다. 순결과 자존심을 빼앗은 다음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죠. 당신은 큰 상처만 받을 뿐 교훈조차 얻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무엇을 잘못한 건지 오랫동안 곱씹어 보겠지만 비슷한 사람이 또다시 당신을 찾아오면 당신은 또다시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어버립니다. 교도소의 사이코패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관계같이 먹이사슬에 놓여있는 것처럼 한없이 착하기만 해서 사이코패스들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죠. 자, 풀리지 않는 의문. 이 전장에서 나왔던 앨리스는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그저 성격이 좀 나쁠 뿐인가? 이것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뿐 아니라 철학자나 신학자에게도 지루하고 골치 아픈 질문이다.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단순한 법률 위반자인가? 이 질문은 의미론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질적인 문제와 연관된다. 사이코패스를 정신건강 전문가나 교정 시스템에서 치료 관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전 세계 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교사, 정신건강 관계자, 의사, 교도관, 기타 여러 공공기관들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정신병자와 사이코패스의 차이. 보통 사이코패시라는 단어 자체에서 혼란과 불확실성이 시작된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보면 정신의 병, 사이코는 정신, 패소스는 고통을 뜻한다고 합니다. 정신의 병을 뜻하며 이와 같은 뜻으로 설명하는 사전도 있다. 여기에 미디어가 혼란을 가중시킨다. 각종 언론 매체는 종종 경찰은 정신병자가 활보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거나 그 여자를 죽인 남자는 분명 정신병자일 것이다와 같이 사이코패시를 광기나 미치광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임상 전문가나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용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정신질환의 개념으로는 사이코패스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는 인식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실 감각이 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의 정신장애자에게 나타나는 환상이나 망상, 강렬한 부정적 스트레스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은 정신병자와 다르게 극히 이성적이며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며 원인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실행의 결과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온 화성인의 명령을 받아 지나가던 사람을 죽여 사회의 규칙을 깨뜨렸다면 그는 정신착란 때문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은 사람이 같은 죄를 저지르면 교도소로 보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분별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상습 구문빛, 연쇄살인과 같은 잔혹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미친 사람이 분명해. 일반적으로는 이 생각이 옳겠지만 법적, 정신의학적 의미에서 볼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몇몇 연쇄살인범은 실제로 정신 이상자다.
잔인하고 기괴한 범죄로 사이코, 텍사스 전기톱 연쇄 살인 사건, 양들의 침묵과 같은 수많은 영화와 책의 모델이 된 에드워드 게인을 예로 들어보자. 네. 게인은 상대방을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어 먹기도 했으며 신체 일부와 피부로 전등과 옷, 마스크와 같은 기괴한 물건을 만들었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 측 정신과 의사들은 만장일치로 그가 정신 이상자라는 데 동의했고, 판사는 그를 정신질환 범죄자로 인정해서 병원에 감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쇄살인범은 개인과 다르다. 그들은 고문, 살해, 토막내기와 같은 소름 끼치는 행위로 제정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시험하기는 해도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들이 미쳤거나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거나 정신 이상자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테드 번디, 존 웨인 게이시, 헨리 리 루카스와 같은 살인범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 즉 현재의 정신의학적 법적 기준에 의하면 사리분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몇몇은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신이상 살인범과 제정신의 사이코패스 살인범을 구별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수세기 동안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해온 과학적 논쟁 때문이다. 사이코패스, 사회병질자, 반사회적 성격장애자. 많은 연구자, 임상 전문가, 작가들이 사이코패스와 사회병질자, 가로 열고 반사회적 이상행동자,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 토머스 해리스는 양들의 침묵에서 하니발 렉터를 진정한 사회병질자로 묘사했으나 영화에서는 완벽한 사이코패스로 바꿔 묘사했다. 사회병질자라는 용어가 사이코패스보다 정신병이나 정신이상의 느낌이 덜 들어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조지프 원본은 저서 선혈에서 영국인 강간살해범 콜린 피치포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정신과 의사의 실수로 보고서에 그가 사이코패스로 규정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는 사회병질자로 기록되어야 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는 용어와 정신 이상자를 혼동하는 것 같다. 용어의 선택에는 대부분 임상적 징후나 장애의 근원과 결정 인자에 대한 사용자의 관점이 반영된다. 징후가 전적으로 사회적 영향과 초기 경험에 의해 서서히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나 범죄학자, 일부 임상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사회병질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반면에 심리학자, 생물학자,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같은 사람이 어떤 전문가에게선 사회병질자로, 다른 전문가에게선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을 수 있다. 다음은 범죄자와 내가 가르치는 대학원생이 나눈 대화다. 학생, 당신을 평가했던 교도소 정신과 의사에게서 받은 결과를 의사에게서 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범죄자, 의사는 내가 사회병질자가 아니라 사이코패스라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웃긴다니까? 의사는 걱정할 것 없다는 거요. 사이코패스인 의사도 변호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알겠소.
그런데 당신이 만약 납치된 비행기에 앉아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 옆에 앉겠소? 사회병기자 옆에 앉겠소? 아니면 바지나 적시고 앉아서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드는 신경증 환자 옆에 앉겠소? 의사는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지. 누군가 나를 진단한다면 사회병기자보다는 차라리 사이코패스가 낫겠소. 학생, 같은 말이 아닌가요? 범죄자, 아니 달라. 사회병기자는 잘못 자라서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아마 사회에 불만이 많겠지. 난 사회에 불만 없고 적개심도 없어. 그저 내 자신일 뿐이요. 난 사이코패스일 거요. 스스로를 잘 아는 사이코패스 같네요. 사이코패스란 사회병기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안티소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가 있다. 이는 정신장애 진단학의 바이블로 널리 사용되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제3판 및 개정판에 기술되어 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은 주로 수많은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로 구성된다. 편람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보통의 임상 전문가들은 감정이입, 자기중심성, 죄의식 같은 성격 특성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진단 기준은 임상 전문가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판별할 만한 객관적인 사회적 일탈 행위에 기초하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임상 전문가들 대부분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사이코패스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곤 했다. 최근 편찬된 DSM-4 1994년은 물론 DSM-3와 DSM-3R에서도 진단한 것과 같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는 근본적으로 범죄자 및 반사회적 행위를 뜻하며 대다수의 범죄자가 이런 기준에 쉽게 부합된다. 반면에 사이코패스 진단에는 여러가지 성격 특성과 사회적 일탈 행위가 포함되며 대부분의 범죄자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오히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사이코패스가 많다. 언젠가 사이코패스에 관해 임상 전문가나 카운셀러와 상담할 기회가 온다면 그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사이코패스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꼭 확인하라. 표시가 있습니다. 1994년의 DSM-4판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을 재평가하는 현장 시험을 실시했다. 현장 시험에서는 주로 사이코패시 평가표의 10번째 항목을 활용했다. 다음 2장에서 설명한다. 현장 시험이 인격 특성을 신뢰성 있게 구분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DSM-4에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진단 범주는 DSM-3R과 매우 유사하다. 이 방금 전에 범죄자와 학생의 대화에서 잘 나타낸 것 같아요. 분명히 사이코패스와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는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이코패스는 매우 냉정해요. 감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해하기로는. 그러나 소시오패스는 달라요. 매우 감정적이죠. 증오.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학대를 받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감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 그게 상당히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사이코패스는 자기만 압니다. 오로지 자기.
이기적인 존재의 결정체죠. 소시오패스는 아니에요. 자기만 안다면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서까지 사회에 대한 증오, 적대감을 드러내진 않겠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범죄자가 아닌 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터이고, 소시오패스는 범죄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이코패시 연구의 역사. 사이코패시에 관해 저술한 최초의 임상 전문가는 19세기 초의 프랑스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렐이다. 그는 철저하게 잔혹하고 자제력이 완전히 결여된 행동 패턴을 정신착란 증세 없는 정신이상이라고 정의하면서 일반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구분했다. 표시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시 개념이 정립되어 온 역사는 많은 저자들에 의해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책 몇 가지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피넬은 이것을 정신적인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환자가 악마의 화신이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제 사이코패시가 단순히 미친 것이라는 관점과 흉악하고 극악무도하다는 관점 사이의 오랜 논쟁을 살펴보겠다. 더티 더즌은 사이코패스가 180도 변해서 영웅이 되는 내용의 영화로 할리우드 신화의 영광을 드높인 고전적인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는 가장 거칠고 무서운 범죄자 몇 명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냥 교도소에서 썼거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임무에 지원하는 것.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독일 정예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성을 장악하는 것이다. 물론 영화의 결말은 주인공들이 성을 공격하는 데 성공하여 영웅으로 존경받는 것이며, 이 영화는 여러 세대를 거치며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하지만 인간의 유사성의 저자인 정신과 의사 제임스 웨이스의 이야기는 이와 다르다. 이 책에서는 육군 준장 엘리엇 쿡과 조수인 대령 렐프 빙이 2차 대전 중에 행했던 연구를 소개한다. 이들은 사건의 종결지인 케이프 코드 에드워드 캠프 육군 동부해안 구치소에서 시작하여 과거 중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2,000명이 넘는 재소자들이 무슨 일로 그곳에 수감되었는지 조사했다. 웨이스의 표현을 빌면 그것은 끝없이 회자되는 슬픈 이야기였다. 중대가 전투에 투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급품을 챙기러 돌아간 지원병은 그대로 잠적했고, 한쪽에서는 그저 재미로 음식에서 트럭까지 닥친 대로 약탈하고 파괴했다. 그들은 동료 사병과 전혀 협조하지 못했고 전투 시 주의해야 할 기본 규칙보다 순간적인 희열에 더 열광했다. 그 결과 치밀한 계획에 따라 노련하게 작전을 수행하기는커녕 대책 없이 총에 맞을 확률만 높였다. 책에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피터스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쳐박고 있는데 혼자 머리를 내밀고 독일군 저격병이 쏜 총탄이 그의 머리를 꿰뚫었다. 영화 더티 더즌의 결말은 매우 깔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웨이스의 결론처럼 전투를 통한 개가천선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제임스 웨이스 조직 정신의학 저널 1974 참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새로운 유형의 긴박한 전투가 매일같이 벌어지자 사이코패시에 대한 탁상 공론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 우선 징병 과정에서 엄격한 군대식 통제에 혼란을 주거나 심지어 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야 했고, 가능하다면 치료해야 했다.
이 문제는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부각된 것은 나치의 냉혹한 파괴와 인종청소 계획이 밝혀지면서부터였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어째서 누구나 기피하는 비열한 충동과 환상을 통제하지 못했을까? 한 나라를 통치한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란 것 같지만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인간들이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능력으로나 도덕성으로나 뭘로 보나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알아내고자 했던 이 문제에 대해 허비 클래클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제는 고전이 된 정상인의 가면 1941 주표시가 있습니다. 정상인의 가면. 이 책도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1941년이면 그는 절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환자들의 사례를 상술하면서 최초로 일반인에게 사이코패시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에 소개한 것은 단지 총이 불발되어 살인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검거 기록이 100m나 되는 그레고리의 사건 노트다. 인용입니다. 이 젊은이의 경력을 설명하자면 책 한두 권으로는 부족하다. 반복되는 반사회적 행동, 하찮은 동기, 상황에 적응하지도 뻔히 보이는 파국을 피하지도 못하는 학습 능력 부재 등 이 모든 것이 사이코패스의 완벽한 모범이다. 그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과거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것이다. 나는 이런 행위를 고치거나 그의 사회 적응을 도울 만한 정신의학적 치료법을 알지 못한다. 교활함과 명민함, 유쾌한 대화, 특별한 매력 같은 어구가 클래클리의 사건 기록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한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이코패스는 상당한 사교수를 발휘하여 판사가 자신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도록 설득할 수 있다. 일단 병원에 수용된 다음에는 그 기술을 활용하여 석방 허가를 받아내려 한다. 클래클리는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임상묘사 사이사이에 사이코패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들려준다. 인용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우선순위나 개인적 가치에 익숙하지 않으며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진지한 문학이나 예술로 표현된 인류의 비극, 즐거움, 항쟁 등이 의미가 없고 삶 자체의 슬픔, 기쁨, 인류를 위한 투쟁 등에도 관심이 없다.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사랑과 두려움, 유머도 아무런 의미나 감동을 전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감동받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날카로운 지성을 갖추고 있지만 인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생명이나 다름없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니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이심 좋게 떠벌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알아채기가 힘들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저서 정상인의 가면은 미국과 캐나다의 사이코패시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난 25년 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사이코패시 연구의 임상적 골격이 되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이코패시 연구의 목표는 사이코패시를 움직이는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몇 가지 중요한 단서에 대해서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소개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활보하는 사이코패스가 야기하는 참상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더욱 중요한 연구 목표가 설정되었다. 사이코패스를 알아낼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방법을 개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는 물론 개개인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나는 1960년대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과 교도소에서의 경험을 결합시켜 평생을 여기에 매달려왔다. 한때 근무했던 곳에서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진짜 사이코패스 구분하기. 교도소에서 연구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수감자들이 일반적으로 의심이 많으며 외부인, 특히 학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나는 교도소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수감자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내 연구가 참여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범죄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전문 은행털이범이었던 그는 나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내 연구를 보증해 주었으며 자신도 참여했다고 소문을 내주었다. 그 결과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려들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들 중에서 진짜 사이코패스를 구별해내야 했던 것이다. 1960년대에는 사이코패스를 구별하는 기준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에 따라 서로 달랐다. 그들을 분류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난제였다. 인간을 분류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구별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과학적으로 거의 규명된 적이 없는 심리적 현상에 주목했다. 이 책 중간중간에 이 박스 쳐져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연결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거슬리네요. 자, 플로리다의 여인이 그에게 새 차를 사주었다. 캘리포니아의 여인은 그에게 캠핑카를 사주었다. 누가 그에게 또 다른 무엇을 사주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레슬리 골의 전미 대륙에 걸친 범죄를 기술한 기자는 철면피, 벌레 등을 의미하는 그의 이름만 봐도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썼다. 피해자 중 한 명의 표현대로 이 애인 사기꾼은 수많은 미망인들을 건너다니며 등골을 빼먹었다. 피해자가 마음을 여는 순간 그들의 수표장도 열렸다. 용기와 매력, 수없이 많은 가짜 신분증으로 위장한 그는 노인 댄스 교실이나 사교 클럽의 부인들에게 접근해서 수만 달러를 갈취했다. 그의 배경을 눈여겨본 캘리포니아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사기, 위조, 절도로 점철된 장황한 범죄 기록이 발견되었다. 추적당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 골은 변호사를 통해 플로리다 경찰에게 편지를 보내서 캐나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조건으로 자수를 했다. 기자 데일 브라차우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야기가 공개되자 골이 자신의 엄마나 친척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 같다는 전화가 쇄도하여 캘리포니아 경찰서는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는 어디서나 본 듯한 평범한 얼굴이었다. 이후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드러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재 10년형을 선고받고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골은 자신을 인도주의자라고 표현한다. 부인들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했소.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으니까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고 우정을 느끼게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낌없이 사랑도 주었소. 아예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오. 데일 브라차오, 토론토 스타지, 1990년 5월 19일, 1992년 4월 20일 참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하나씩 끼워놓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당시에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로 사이코패스를 확인하곤 했지만 1960년대 말하는 거예요. 이 박스의 중간중간 박스는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들을 삽입한 걸로 보이네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작성하는 자기 보고에 의존했다. 나는 거짓말을 1. 쉽게 한다. 2. 거의 하지 않는다. 3. 전혀 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장에 표기하는 식이었다. 내가 만나본 수감자들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가 심리검사나 인터뷰를 할 때 뭘 얻어내려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보통 수감자는 교도소 직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내줄 이유가 전혀 없지만 가석방,
작업장 이동, 기타 여러 교정 프로그램의 승인 등을 얻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나선다. 더구나 사이코패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덮어버리는데 선수다. 이미지 관리도 이들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결과적으로 교도소 기록이란 대부분 신중하게 기록된 개인 성격 프로파일들이다. 하지만 그것은 교도소의 다른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전에 읽었던 한 심리학자의 보고서가 생각났다. 그는 냉담한 살인자에게 자기 보고식 검사를 실시한 후 그가 매우 예민하고 상냥한 사람이며 단지 심리적 안정감이 좀 필요할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런 무비판적인 성격 검사의 남용으로 인해 본래는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려는 의도였으나 실제로는 그것과 거의 상관없는 현상을 다루게 된 경우도 많다. 한 수감자의 사례를 통해 심리검사를 신뢰하기 힘든 이유를 살펴보자. 학술 연구의 일환으로 한 수감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 심리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자기가 모든 테스트, 특히 교도소 심리학자들에게 인기 있는 자기 보고식 검사인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에 통달했노라고 떠벌렸다.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는 MMPI라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그의 독방에는 MMPI의 질문 책자, 채점표, 채점 예시, 해석 매뉴얼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고 이 자료들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다른 수감자에게 상담까지 해주고 있었다. 당연히 유료였다. 그는 상담하는 수감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한 다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지도해 주었다. 초범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약간 불안하고 주눅든 것처럼 보여야 해. 하지만 감당 못할 정도로 보이면 안 돼. 가석방 날짜가 잡히면 다시 오게. 더 좋은 방법을 일러줄 테니. 심지어 이런 전문적인 도움 없이도 많은 범죄자가 별 어려움 없이 심리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최근 연구한 한 수감자의 경우처럼 공식 파일에 전혀 다른 세 개의 MMPI 결과가 함께 실리기도 한다. 1년 정도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첫 번째는 정신병 진단을 내렸고 두 번째는 완전히 정상이라는 소견이었으며 세 번째는 약간의 정신장애 징후가 있다고 써놓은 상태였다. 그는 인터뷰 내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자기 말을 뭐든지 믿는 멍청이라고 조롱했다. 첫 번째 검사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교도소 내 정신과 시설로 옮겨가려고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시설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자 가로 열고 정신이 이상한 재수가 너무 많아서였다. 가로 닫고 다시 MMPI 검사를 신청했고 문제없이 정상 판단을 받아 일반 교도소로 돌아갔다. 곧이어 그는 불안하고 우울한 듯 꾸며서 가벼운 정신장애 소견을 받아냈고 이것으로 발륨을 처방받아 다른 수감자들에게 팔았다. 어리석게도 이 교도소의 심리학자는 세 가지 MMPI 분석표가 모두 수감자에게서 나타나는 정신의학적 정신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잘 나타낸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자기보고식 기록 때문에 생기는 분류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레클리의 연구를 잘 알고 있는 임상 전문가 팀을 만들어 정보 수집에 나섰다. 우선 장시간에 걸친 면밀한 인터뷰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연구 대상이 될 사이코패스를 찾아내기로 했다. 평가자들에게는 클레클리의 사이코패스 특징 목록을 제공해서 기준으로 삼게 했다.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자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매우 일치되었고 이견이 나타나는 일부 사항은 토론을 거쳐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나 임상 전문가들은 이 진단 방법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10여 년 동안 개선하고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결국 매우 신뢰도 높은 진단 도구를 만들어냈다. 이제 모든 임상 전문가나 연구자가 이것을 활용하여 사이코패스라는 성격 장애의 자세한 프로파일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 도구를 사이코패시 평가표라고 명명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1980년에서 1985년에 개발된 사이코패시 평가표의 초안은
원래 연구원용으로 작성되었다. 재심판은 1991년에 출판되었다. 최초로 널리 보급된 과학적 사이코패스 판단 및 진단 방법이다. 현재까지도 이 평가표를 이용하여 전 세계 임상 전문가와 연구자가 진짜 사이코패스와 단순한 범법자를 상당한 정확성을 가지고 구분해내고 있다. 일단 이 책의 초판은 2005년에 발행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책은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이 됐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이 2026년이니까 현재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는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됐겠죠. 그런 거를 감안해 두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안해 두고 최신판에 관련된 어제 안 그래도 알라딘에서 사이코패스에 관한 책을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어요, 책들이. 그래서 최신판 관련된 최신판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찾아보고 적당한 게 있으면 최신 연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근데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과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2장, 여기까지가 2장이었고요. 3장 프로파일, 감정과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냐고? 어리석은 질문이구먼. 뭐 관심이 있기는 해. 하지만 싸구려 감정에 발목 잡히고 싶지는 않다고. 나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따뜻하고 친절하다니까. 하지만 보라고, 누구든 날 벗겨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 자신을 보호하려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거든. 가지고 놀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그게 당신을 해치려 드는 거야. 그렇다면 그걸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말이지. 누군가를 해치고 나면 기분 나쁘지 않느냐고? 그렇지, 가끔은. 하지만 그건 사실 뭐랄까, 웃음. 당신은 벌레를 눌러 죽일 때 기분이 어떤데? 유괴, 강간, 강탈로 복역 중인 사이코패스. 자, 3장 사이코패시 평가표를 사용하면 법을 위반했다는 것 외에는 사이코패스와 전혀 공통점이 없는 단순한 사회 일탈자나 법률 위반자를 사이코패스로 오인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삐뚤어진 성격을 가진 사이코패스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겠다. 자, 표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주요 특징: 감정 대인관계, 달변가이며 깊이가 없다. 자기중심적이며 과장이 심하다. 후회나 죄의식의 결여, 공감능력 부족,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다. 피상적인 감정, 사회적 일탈, 충동적이다. 행동 제어가 서투르다. 자극을 추구한다. 책임감이 없다. 어린 시절의 문제 행동,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동. 이번 장에서는 복합적 성격 장애인 사이코패시의 감정 및 대인관계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사이코패스 특유의 불안정하고 반사회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의사항: 사이코패시 평가표는 전문가용 복합 임상도구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시 평가표는 멀티 헬스 시스템스
에서 출간되었으며 관련 자격을 갖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 사이코패시 평가표의 항목은 인터뷰, 역사적 사례, 보관 자료 등을 합쳐 점수를 매긴다. 하지만 때로 조사자의 재량으로 각종 자격 파일이나 정보까지 좀 더 범위를 확장하여 유효한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여기에는 사이코패스의 주요 특징과 행위가 개괄되어 있다. 단 위의 특징을 기준으로 섣불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진단하면 안 된다.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식 채점 매뉴얼을 사용해야 한다. 주변 사람이 이 장과 다음 장에서 묘사한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것 같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면 공정, 법정, 심리학자인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또한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도 이런 특징들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이거나 달변이거나 냉정하고 무감동하거나 반사회적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모두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사이코패시는 수많은 특징이 함께 모여 나타나는 일종의 중후군이다. 자, 달변이며 깊이가 없다. 사이코패스는 재치 넘치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재미있고 유쾌한 대화 상대로서 임기응변에 능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황당한 이야기를 꾸며대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데 능숙하며 호감이 가고 매력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말솜씨가 지나치게 유창하고 뻔히 보일 정도로 불성실하며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에게서 기계적으로 대사를 읽으며 연극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한다. 한편 어떤 평가자가 수감자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자리에 앉아 파일을 꺼내자 그가 내 눈이 예쁘다며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그러더니 머릿결이 정말 환상적이라는 듯 외모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 거예요. 인터뷰에 영향을 주려는 거였겠죠. 그런데 내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지더라고요. 꽤 많이요. 난 신중한 사람이고 일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거든요. 나는 내 자신이 언제나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결국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내가 그런 말들에 넘어갔다는 걸 깨달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두서없이 횡설수설하거나 자신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대개 사회학, 정신의학, 의학, 심리학, 철학, 시, 문학, 예술, 법 등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둘러대기, 허풍, 과시 등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사이코패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작성된 교도소 파일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시가 있는 수감자는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대상자가 고등학교 교육을 채 마치지 못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위에서 예로 든 수감자는 심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나의 학생과 인터뷰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꾸며댔고 심리학 분야의 새로운 전문적 개념과 용어들을 떠벌리며 거들먹거렸다고 한다. 사이코패스 중에는 이런 다방면의 전문가가 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박스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에 있는 글입니다. 딕. 그는 매우 침착하고 영리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오 주여, 그가 사기치는 방법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미주리주 캔자스시의 옷가게 점원에게 딕은 처음으로 사고를 치기로 결심했다. 딕이 말했다. 넌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웃지 말고 놀라지 마. 임기응변이라는 게 뭔지 보여줄 테니까. 뭔가 완벽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가게로 쓱 들어가더니 활기찬 목소리로 점원에게 페리를 이번에 결혼하게 될 친구라고 소개했다. 나는 들러리를 맡았답니다. 이 친구 예복을 함께 골라주려고 하는데... 점원은 미끼를 덥서 물었다.
곧 베리는 데님 바지를 벗고 점원이 생각하기에 약식 예식에 어울리는 결혼 예복을 골라 입었다. 딕의 표현에 의하면 플로리다의 허니문에 딱인 화려한 재킷과 바지였다. 어때요? 이 못난 놈은 부담만 되고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는 애인이랑 결혼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나 나처럼 잘생긴 사람들은 딕이 계속 너스레를 떨었다. 점원이 계산서를 가져오자 딕은 바지 주머니를 뒤지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젠장, 지갑을 두고 왔네. 페리가 보기엔 너무 뻔한 거짓말이어서 아무도 속지 않을 것 같았으나 놀랍게도 점원은 딕이 빈 수표를 꺼내 계산서보다 $80를 보태서 적어주자 바로 그 차액을 거슬러 주었다. 트루먼 카포트 냉혈한 중에서 박스에 있는 그들은 이제 에피소드들을 그때 하나씩 삽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읽기에 끊겨가지고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쭉 나가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조지프 원본은 저서 어둠 속의 외침에서 사이코패스였던 교사 윌리엄 브래드필드를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는 박학다식을 과시하며 주위 사람 대부분을 속여 넘기곤 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었던 건 아니다. 그가 언급하는 분야의 진짜 전문가는 그의 지식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한두 마디 정도는 유창하게 말하지만 그가 아는 것은 단지 그것뿐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누군가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낯선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 여자가 바에서 매력적인 남자를 만났다고 하자 그는 와인을 홀짝이면서 이렇게 말한다. 난 인생을 참 많이도 허비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죠. 예전에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바쁘게 살면서 시간을 벌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화살 같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더군요. 이제 느긋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요. 그들의 삶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거죠. 스릴 있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상대가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의 아이나 고향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소.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아요. 내게도 큰 즐거움이죠. 내 인생에 커다란 의미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심일까? 그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말을 늘어놓는 사람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45세의 수감자다. 그는 사이코패시 평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자신의 아내를 잔인하게 유린하고 아이들을 유기했다. 조 맥기니스는 치명적 환상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의사 제프리 맥도널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용입니다. 그가 선고를 받은 후 6개월 동안 가로 열고 실제로는 더 길었던 것 같다. 가로 닫고 나는 작가로서 이전에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끔찍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남자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끈질기게 탄원했다. 나는 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일과는 별개로 고통스러운 의문과 씨름해야 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정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제프리 맥도널드는 맥기니스를 고의적인 심리 압박을 포함한 여러 항목으로 고소했다. 작가 조지프 원보가 증인으로 재판에 나섰고 다음과 같은 진술로 맥도널드가 사이코패스임을 주장했다. 그는 정말 청산유수입니다. 그처럼 술술 이야기를 풀어놓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방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끔찍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살인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하더군요. 아주 객관적이고 그럴듯하며 부드럽게 말입니다.
저는 끔찍한 범죄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살해된 아이들의 부모도 있었고 사건이 일어난 직후거나 몇 년이 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과도 같은 사건들을 맥도날드 박사처럼 무심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중심적이며 과장이 심하다. 나 점점점. 그녀는 가장 밝은 별도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다시. 그녀는 가장 밝은 별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신만이 유일한 별이어야 했죠.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앤 룰이 다이안 다운지에 대해서 묘사한 글이다. 다이안은 1984년에 자신의 아이 3명에게 총을 쏘아 1명을 죽이고 2명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남겼다. 사이코패스는 자기중심적이며 과장된 자존심과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 어이없을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세계의 중심이며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도 무방한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연구 대상자 중 한 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만의 규칙을 따르겠다는 거죠. 절대 그걸 어기지는 않는답니다. 그녀는 그것이 바로 내 맘대로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절도, 강간, 사기 등 다양한 범죄로 수감된 사이코패스에게 약점이 있냐고 질문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약점이 없어. 아니, 너무 상냥하다는 게 약점일 수는 있겠지. 그는 자기 자신에게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었다. 12점을 주고 싶지만 그건 허풍이겠지. 교육만 잘 받았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말이오. 법정에서 떠버리며 잘난치 않은 사이코패스도 많다. 자신의 변호사를 비난하거나 해고한 다음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 결과는 되게 좋지 않다. 공범은 1년형을 받았는데 난 2년형을 받았단 말이오. 바보 같은 변호사 때문이오. 한 연구 대상자의 말이다. 그는 이후 직접 상고했고 형량은 오히려 3년으로 늘어났다. 사이코패스는 거만하고 뻔뻔스러운 허풍쟁이이며 자신감에 차있고 완고하다. 터무니없이 위세를 부리고 건방지게 행동한다. 이들은 권력을 갈망한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들고 다른 사람이 자기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카리스마가 있거나 짜릿한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사이코패스는 법적, 금전적, 사적인 문제가 생겨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을 그저 일시적 걸림돌이나 불운으로 치부하고 나쁜 친구나 부당하고 쓸모없는 체제 탓으로 돌려버린다. 사이코패스는 어떤 일을 해내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목표 달성 방법도 모르고 필요한 교육을 꾸준히 받을 생각도 없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변호사나 재계의 거물이 되겠다고 떠벌리며 가석방 기회를 잡으려 애쓰기도 한다. 별다른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어떤 수감자는 자신의 자서전 판권을 얻겠다고 주장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산하는 데만 몰두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회, 행운, 자발적인 희생양 같은 적절한 환경만 주어진다면 이런 허풍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 기업인은 생각은 대담하게 하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 돈으로 일을 벌이려 든다. 10대 초반부터 무수한 범죄를 저지르다 가택 진입으로 투옥된 잭은 사이코패시 평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는 인터뷰를 시작할 때부터 비디오 카메라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 테이프는 언제 볼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은데. 잭은 4시간 동안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자세하고 장황하게 늘어놓았고 반복해서 물론 이제 다 지난 일이지 라는 말을 덧붙이곤 했다. 좀 도둑질과 사기 행각에 관한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뜯어낼 돈도 많아지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피해자도 아니라니까. 젠장, 그들은 항상 잃는 것보다 많은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낸단 말이오. 좀도둑질은 나중에 죽어치니 무장강도로까지 발전했고 그는 패싸움도 시작했다. 맞아요. 14세 때부터 게이들을 혐오했죠. 하지만 여자나 아이들을 때리는 것 같은 나쁜 짓은 안 했다고요. 사실 난 여자들을 정말 사랑해요. 여자들은 모두 집안에만 있어야 해. 이 세상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만 남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했다. 이번에 출소하면 아들을 하나 갖고 싶어요. 애가 5살이 되면 애를 엄마에게서 완전히 빼앗아 내 방식대로 기를 생각입니다.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 때문이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강인한 여자였어요. 자식 4명을 돌보느라 열심히 일했죠. 정말 예뻤는데 5학년 때부터 엄마 보석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뭐 그 나쁜 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린 서로 가는 길이 달랐거든. 잭은 자신의 삶이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데에는 별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 가출을 위해 가끔씩 물건을 훔쳤지만 난 범죄자가 아니야. 하지만 인터뷰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열흘 동안 16번 담을 넘었죠. 대단했어. 정말 기분 좋았어요. 중독이라도 된 듯 빠져나올 수가 없더군요. 거짓말을 한 적은 없나요? 면담자가 물었다. 농담하오? 당연히 밥 먹듯이 하지. 사이코패시 평가표를 사용한 경험이 많은 잭을 면담했던 심리학자는 여태까지 실시했던 면담 중에서 이번이 가장 길고 흥미로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만나본 대상자 중 가장 허풍이 심했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으며 범죄를 사랑했다. 그는 무책임이라는 놀라운 능력으로 면담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같았다. 잭은 거리낌 없이 모순되는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놓았다. 이것은 사이코패스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의 긴 전과 기록은 다재다능한 범죄 능력과 더불어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현실적인 계획의 부재도 눈에 띄었다. 수년간 교도소 음식을 먹고 밖에서도 값싼 패스트푸드만 먹어온 탓에 건강이 악화되고 뚱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훈련 중인 새파란 운동선수라도 되는 양 출소하면 프로 수영선 선수가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정직하게 상금으로 먹고 살다가 일찍 은퇴해서 여행이나 하며 살겠다는 것이었다. 인터뷰를 했을 당시 잭은 36세였고 그가 수영을 해본 적은 있는지 의문이었다. 아주 이 사람은 좀 두드러진 특징이 있네요. 네. 두드러지게 과장이 심하고 그런 사람이었네요. 자, 후회나 죄의식의 결여.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다. 사건을 시종인간 직시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고 태연하게 말하고 자신으로 인해 고통당하거나 파멸에 이른 사람들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관심조차 없다. 강도짓을 하다가 피해자를 찔러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힌 연구 대상자에게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생각 좀 해보셔. 그자는 병원에서 편안하게 누워 몇 달만 보내면 되지만 난 여기서 썩고 있잖소. 그자를 좀 찌르긴 했지. 하지만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면 목을 베어버렸을 거요. 난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잠시 휴식을 주었을 뿐이라고. 다시 대상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 중 하나라도 후회하는 게 있는지 묻자 그가 대답했다. 전혀 후회하지 않소. 전혀.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당시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가 스티븐 미쇼, 슈 에인스워스
에인스워스와의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직설적이다. 그는 이후 사형을 당했다.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나는 상실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과거를 되돌릴 수 있나요? 과거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꿈에서나 가능할까? 버디의 꿈에는 100명의 여자를 살인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이미 과거에서 벗어났지만 젊은 피해자들의 미래는 남김없이 모두 파괴되어 버렸다. 그는 수감되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죄의식? 그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게 바로 환상이죠. 사회적 통제 수단 중 하나로 매우 해로운 겁니다. 우리 몸에 아주 나쁩니다. 행동을 통제하는데 죄의식의 남용보다 더 좋은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자기 행동을 후회한다고 내뱉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말과 행동이 모순된다. 교도소 수감자는 후회가 중요한 단어임을 금세 배운다. 어떤 젊은 수감자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즉시 대답했다. 그럼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파고들자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살해당한 사람에게 삶이 고달프다는 것을 가르치려 했다는 주장에 말문이 막힌 적도 있다. 술집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죽여버린 수감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자는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내가 그날 밤 기분이 무척 안 좋았다는 건 거기 있던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고요. 도대체 왜 나를 귀찮게 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어쨌든 전혀 아프지는 않았을 거요. 칼로 동맥을 긋는 건 가장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후회나 죄의식 결여로 인한 이들은 언제나 놀라울 정도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가족, 친구, 동료를 비롯한 다른 규칙을 가진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다. 그리고 그에 대해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요리조리 핑계를 대지만 아예 일어난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 또 박스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잭 에버튼은 수감 시절에 작가 노먼 메일러의 도움으로 책을 출판해서 유명해진 인물이다. 책 제목은 야수의 뱃속,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였다. 에버튼은 저명한 소설가나 정치가들과 알고 지내면서 유명해졌고 결국 자유도 얻었다. 하지만 가석방으로 나오자마자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자신을 내쫓으려는 웨이터와 언쟁을 벌였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한 뒤 레스토랑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방비 상태인 상대방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웨이터의 이름은 리처드 에딘이었다. 에버튼은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 커런트 어페어와의 인터뷰에서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건 적절한 단어가 아닌 것 같군요. 후회는 뭔가 잘못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찔렀다 해도 그건 그저 사고였다고요. 결국 그는 유죄가 입증되어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 몇 년 후 에단이 죽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었고 에버튼은 스스로 변호를 맡았다. 피해자의 아내 리치 에단은 증언대에 선 에버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식이었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 누구나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이해할 겁니다. 에버트가 TV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가 상대방의 죽음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다음의 말에 여실히 드러난다.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깨끗이 뺐거든요. 그리고는 리처드 에단에게 화살을 돌렸다. 어차피 그는 연기자로서 미래가 없었어요. 아마도 다른 직업을 구해야 했을 거예요. 뉴욕타임스 뉴스 서비스 1990년 6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버튼은 리치 에단에게 그녀의 남편의 인생이 한 푼의 값어치도 없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700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받았다.
자, 사이코패스와의 대화는 기억상실, 건방증, 일시적 기억상실, 다중인격, 일시적 정신 이상으로 점철된다. 한 예로 PBS 특별쇼에 출연한 케니스 비앙키의 일화를 들 수 있다. 이 악명 높은 언덕의 교살범은 열심히 다중인격인 척 가장했지만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는 형편없는 연기였을 뿐이다. TV에도 나왔어요.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입힌 치명적인 결과를 심하게 가소평가한다. 심지어 완전히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범죄가 사실은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수감자도 있다. 그는 사이코패시 평가표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 날이면 인용입니다. 다음 날이면 내 강도짓이나 강간 사실이 신문에 나잖아요. 피해자와 인터뷰도 하고요. 그럼 신문에 이름이 실리는 거 아닙니까? 유명해지는 거죠. 여자들이 나에 대해 좋게 말할 수도 있을걸요? 정중하고 신중하게 해치웠고 아주 완벽했거든요. 당신도 알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지는 않았다고요. 나한테 고마워했던 여자들도 있었다니까요. 20번이나 무단으로 가택 침입을 했던 다른 수감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물건을 좀 훔치기는 했지만 이보시오. 그 사람들은 벽지 하나하나까지 보험을 들어놨다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 손해 보지 않았잖소. 뭐가 문제요? 사실 보험금을 회수할 기회를 준 거나 다름없잖아. 아마 그 쓰레기들 대신에 훨씬 값진 걸 다시 채워 넣었을걸? 그 자들은 항상 그런다고. 어이없게도 이들은 자신이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바보같이 희생양이 된 거요. 돌이켜보면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오. 33명의 젊은이와 소년을 고문하고 살해한 다음 자기 집 지하실에 묻어버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존 웨인 게이시의 말이다. 게이시는 자신을 34번째 피해자로 묘사했다. 나도 희생자요. 어린 시절 내내 속고 살아왔으니까. 그는 자문하고 있었다. 누구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피터 메스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아내를 잔인하게 때리고 바람을 피우고 결국 폭행살인까지 한 치과의사 케니스 테일러에 대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말을 인용했다. 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보고 싶어요. 그건 비극이었어요. 내 최고의 연인과 최고의 친구를 잃은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정말 좀 특이한 사람들이죠. 많이 남았네. 일단 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좀 끊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읽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지금 3장 4장인가? 3장 읽고 있는데 오늘 4장까지는 읽을 것 같습니다. 4장까지 읽어야 좀 내용이 이어지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진도를.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